이 사건은 총성이나 핏자국이 아닌 경찰청 범죄 신고함으로 배달된 한 통의 익명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는 몹시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는데 작성자가 얼마나 큰 심적 갈등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편지 봉투를 연 수사관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을 아산시의 유명 산부인과인 명인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라고 밝힌 제보자. 그녀는 편지에서 윤서진 원장이 운영하는 이 병원이 평범한 의료시설이 아닌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인간 도살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제보자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이 끔찍한 범죄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었습니다. 신뢰도 높은 의료시설을 향한 익명의 심각한 고발.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지만 편지에 묘사된 병원의 운영 방식, 수술 비용, 기밀 유지 규칙 등은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신중하고 치밀한 수사로 유명한 박민준 수사팀은 정면 공격 대신 비밀 정찰을 통해 익명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주변에는 노점상과 오토바이 택배기사로 위장한 형사들이 24시간 잠복에 들어갔죠. 그리고 며칠 뒤 첫 보고가 올라왔는데 병원은 아주 기이한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반적인 임산부나 부인과 환자들이 전부였지만 저녁과 주말이 되면 젊은 여성 손님들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인근 공단의 작업복 차림이었고 불안과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보 편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은 더 대담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여성 형사를 환자로 위장시켜 병원 내부에 침투시키는 것이었죠. 이 임무는 당시 임신 5개월 차였던 총명하고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 이수현 경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절망에 빠진 원천 100만 원. 막다른 길에 몰린 어린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일지 모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윤 원장의 이 말은 이 병원의 불법 낙태 시술 행위를 증명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한 이 경위는 돈을 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찰 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하던 바로 그때 외부 감시팀으로부터 아주 기이한 첩보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첩보는 이 사건 뒤에 불법 낙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낳았고 박민준 경감은 즉시 작전 보류를 명령했습니다. 감시팀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자정이 가까워지면 병원이 불을 끄고 문을 불법 낙태 전문 산부인과 밀수 조직 그리고 한밤중에 거래되는 의문의 냉동 박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의 가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경감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불법 낙태 혐의로만 병원을 덮친다면 저 상자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사건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병원뿐만이 아니다. 저 트럭까지 잡아야 한다. 박 경감이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우리는 그물을 던진다. 큰 고기와
작은 고기 둘 다 한 번에 잡아야 할 것이다. 박민준 경감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이제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윤서진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스러운 냉동 탑차를 내용물과 함께 확보하는 것이었죠. 두 작전은 추격조, 행동 개시. 박경감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위장 경찰차들이 조용히 트럭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진입조, 내 신호를 대기하라. 박경감과 그의 팀원들은 트럭 운전사가 병원에 경고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트럭이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박경감은 마침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 병력이 사방에서 나타나 병원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거의 동시에 정문과 후문을 부수며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불법 수술을 막 끝내고 뒷정리를 하던 윤서진 원장과 직원 4명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도 위에서는 추격하던 경찰차들이 속도를 높여 냉동 탑차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갓길로 몰아붙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즉시 체포되었죠. 그는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경찰의 감시 목록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트럭의 라타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방금 실었던 스티로폼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죠. 한 형사가 첫 번째 상자의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즉시 병원을 수색하던 박경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치솟는 분노를 누르며 병원의 지하실과 냉동 창고를 더욱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위장된 의료품 상자들 뒤에 숨겨진 대형 공업용 냉동고 안에서 또 다른 끔찍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임신 7개월이 넘어 태어났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의 만삭에 가까운 태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생명들은 다음 운송을 기다리며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명인 산부인과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을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윤서진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들의 시신을 대체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뻔뻔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사관들이 정말로 궁금해했던 냉동 박스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악마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을 2개의 끔찍한 상품을 생산하여 각기 다른 시장에 공급하는 인간 도살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미신과 광기로 가득 찬 국내의 암흑 세계였습니다. 주력 상품은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태아들이었죠. 이 물건은 돈 많은 사업가나 부자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그녀는 마치 영업사원처럼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으로 쓰려는 게 아니에요. 구마통이라는 부적을 만들려고 사는 겁니다. 조사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구마통, 태아의 시신에 주술을 걸어 귀신을 깃들게 한 뒤 그 귀신을 조종하여 사업 번창이나 복수를 돕게 한다는 끔찍하고 사악한 흑마술이었습니다. 저는 구매자를 직접 그것들은 중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재로 쓰이거나 부유층 여성들을 위한 인태반 시술 같은 고급 미용 재료로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국경 너머에서는 태아의 신체 일부, 특히 태반이나 줄기세포가 회춘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신비의 명약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었죠. 체포된 트럭 운전사는 바로 이 국제 밀수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상품을 공급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운송과 국경 너머의 거래는 다른 조직이 맡아서 처리했죠. 윤서진의 자백은 극도로 정교하고 잔인하게 운영되어 온 거대한 조직 범죄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의료 윤리 파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품이자 도구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첫 조사를 마친 박민준 경감은 지휘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중앙에 있던 명인산부인과라는 이름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가지를 그려나갔습니다. 한쪽 가지는 윤서진의 자백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 범죄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한 개의 병원이 아닌 두 개의 위험한 조직 범죄 네트워크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정예 인력이 동원된 대규모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태아 시신을 이용해 구마통 부적을 만들던 국내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진술과 휴대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네트워크의 핵심 중간책인 풍도사라는 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의 부유층을 상대로 활동하는 유명한 주술사였죠. 형사들은 신흥 재벌 사업가로 위장하여 풍도사에게 접근,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영험한 아이를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간의 접촉 끝에 거래가 성사되었고 풍도사가 막 배송받은 태아 시신으로 사악한 의식을 거행하던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비밀 장부에서는 수많은 부유층 고객들의 명단이 발견되었고 그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공정한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이 사건이 남긴 충격적인 여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난하고 절박한 여성들의 절망과 돈 많고 무지한 자들의 맹목적인 미신이 만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박민준 경감은 조용히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처음 고발했던 용기 있는 그 익명의 간호사였죠. 수소문 끝에 그는 그녀가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작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서가 아닌 그저 한마디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성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양심과 용기가 아무리 정교하고 잔인한 범죄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결국